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79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34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68명인데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69명이 유지됐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서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는 배달량 증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데다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틀 후에야 폐쇄 조치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면서 수출과 내수,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우리나라의 과학 특집 기사를 통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협력으로 한국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가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은 건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27년 만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최대 넉 달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9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5일 81명이 확진된 뒤 53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344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 영향으로 지역 발생만 68명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2명, 경기에서 21명, 대구 2명, 충남 1명으로 지역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검역 7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45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40명입니다.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는 첫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고도 운영을 하다가 이틀 후에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출근한 직원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건 지난 23일. 이후에도 쿠팡 측은 물류센터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를 받고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직원들에게는 확진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근해서야 확진자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게 근무자들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자분께서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확진자가 나왔다. 마스크 꼭 쓰고. 센터가 폐쇄된 건 첫 확진 후 이틀이 지난 25일 저녁. 그 사이 출근한 직원 가운데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39번 환자는 23일과 24일에도 출근해 새벽까지 근무했는데 24일에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자체 방역을 했던 만큼 바로 운영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방역을 했고 24일 저희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들을 인지한 순간 임시 폐쇄에서 또 추가 방역을 실시한 거죠. 물류센터 근무자들은 안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작업장에 드나들 때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 줄 서는 것부터 솔직히 2m 간격은 솔직히 거의 안 지켜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도 하고. 방역당국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식당이나 흡연실 같은 곳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내 식당과 그다음에 흡연실인 경우에도 또 마스크를 못 쓰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쿠팡 측이 직원들 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뒷북 폐쇄로 감염이 더 확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급속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물류시설 방역관리와 유사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점검 추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차장은 수도권 내 감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확산된 원인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김연아 기자가 전합니다. 영남은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합니다. 주말이면 서울도 29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에 대중교통이며 식당, 마트 등 에어컨 트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말 전파라는 코로나19 특성상 에어컨 바람에 의한 침방울 확산이 걱정된 게 사실. 정부가 사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입시켜선 안 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트는 건 내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은 비록 약하더라도 그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침방울이 실내에서 널리 확산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에어컨 바람에 침방울이 날릴 가능성을 고려해 바람 세기는 약하게, 또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다수 발생한 유행 지역에서는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 에어컨을 쓰지 말도록 권고됐습니다. 일반 원칙도 제시됐는데 핵심은 같습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 때문에 비말이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바람 세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0.25%포인트 인하돼 연이율 0.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 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가 본격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난 3월 임시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0%대 금리 시대를 열었는데 2달여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내린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에 마이너스 1.6%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은은 이미 올해 예상 성장률을 2.3%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번에 2.3%포인트나 크게 낮췄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0.3%, 1.1%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 명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성장률이 1%포인트 내리면 임금 근로자가 32만 2천 명 줄고 여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8만 명,
건설업 2만 9천 명씩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경기 침체 시 실업률 상승폭이 경기 상승 시 실업률 하락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2조 5천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인수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자칫 인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HDC 현대산업개발은 경영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호텔과 면세점 사업에다 항공업을 더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한 실탄만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약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세계 항공기를 멈추게 한 코로나19 확산. 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 중에 하나인 주요 국가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고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자본 잠식률은 80%를 넘어서면서 남은 자본금은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완전 자본 잠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좀 불황에 빠져들고 있던 차에 연초부터 코로나19가 닥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HDC 현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뜻 이것을 인수해서 들어오기가 매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굳게 입을 닫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이행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아시아나 인수를 접을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해 인수 부담을 최대한 낮춘 뒤 계약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채권단의 고민과 고용 승계 위기가 커진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산업은행과 소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과 대한항공은 최근 대한항공이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었습니다. 채권단은 모두 1조 2천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내년 말까지 2조 원을 확보하는 것을 약정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방역과 진단기술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우리나라의 과학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이 적극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으로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진단키트의 정확성에다 대량 생산 설비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에서 수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발빠른 제품 개발은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정부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큰 몫을 했습니다. 확진자 곡선을 성공적으로 평탄화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과학기술 그리고 진단키트 기술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도 정부의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이 2000년 2.1%에서 2018년 4.5% 이상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이 같은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는 정부의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과 민간 분야의 유기적 협력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의 톱다운 방식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로 이어지는 유대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적 리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기술연구소와 국내 주요 대학의 협력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과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로 우수한 논문이 배출됐고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재능 있는 해외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점도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가 우리나라를 특집 기사로 실은 것은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27년 만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거리 두기를 위해서 각종 행사가 드라이브 스루로 열리곤 하죠. 독일 BMW가 국내에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5시리즈와 6시리즈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방역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차 공개 행사가 열린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야외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취재진에게는 개별 차량이 배정됐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과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순서대로 차량을 몰고 전시 공간에 들어가자 새로운 5시리즈와 6시리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차를 공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BMW 본사 경영진이 지난해 방한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소된 부산 모터쇼 시기에 맞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대응 체계를 배워갈 정도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사 임직원들도 이번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특히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이 5시리즈 판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지난달에도 BMW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계 브랜드 자동차는 꾸준히 판매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는 드라이브 스루와 한국의 독일차 인기가 이색적인 신차 공개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기상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우리 시각 오늘 새벽으로 예정됐던 발사를 사흘 뒤로 미뤘습니다. 변경된 발사 일정은 3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 4시 22분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크루 드래건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을 400km 상공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2명은 최장 넉 달 동안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는 2011년 아틀란티스호 이후 9년 만이고 민간 기업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청년층 노동자 6명 중 1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위기 상황을 완화할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른바 봉쇄 세대에 속한 청년층의 취직난이 장기화하고 향후 경제 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 1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을 피한 노동자라도 근로시간이 23%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근로시간은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8% 줄었습니다. 이는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정규직 약 1억 3,500만 명의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2분기엔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n the basis of a calculation of the reduction in hours actually being worked in the world, the loss is the equivalent of 305 million full-time employment posts. 특히 아메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근로시간 손실이 컸습니다. 코로나19는 노동시간 진입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0%가량이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50%는 학업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을 이른바 봉쇄 세대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직장 진입이 배제되는 장기적인 여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하강하고 있고 대부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7일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지역이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대부분 지역이 잠재적 회복 속도에 있어 비관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보고서가 지난 18일까지의 상황을 담았지만 미 전역이 대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갔을 당시인 4월에 대부분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이 다음 달 예정된 회의를 25일과 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각 나라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자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다음 달 25일에서 26일 오프라인 방식으로 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영향을 받은 국가 간 인적 왕래 재개와 백신 개발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전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국 성향이라고 비판하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개혁과 개발도상국 부채,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이슈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폐쇄나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데다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며 트윗 정치를 펼쳐왔던 만큼 대선 국면에서 여론전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윗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는 지금 당장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력히 규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며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도 내놨습니다. 트윗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사실이 아니라고 경고 딱지를 붙인 데 대한 반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편 투표가 사기를 부르는 것이라며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People that aren't citizens, illegals, anybody that walks in California is going to get a ballot. We're not going to destroy this country by allowing things like that to happen.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이 민간 영역 내 정적들로 여기는 세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정부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를 위협하며 소셜미디어와의 불화를 격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가 실제 폐쇄 등의 조치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대선 여론전을 어떤 미디어를 이용해 펼쳐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우리나라의 과학 특집 기사를 실었다는 내용 전해드렸죠.
이처럼 세계가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기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 리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문혜조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